안녕하세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일을 겪게 된 30대 주부입니다. 전 결혼한 이후 정말 행복 그 자체였어요. 시부모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서 시집살이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저에게 형님이 생긴 순간부터 저의 행복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저의 속사정을 마음 편히 터놓고 말할 곳이 없어서 사연 보내기로 마음먹었어요.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제일 의지되는 사이가 바로 동서지간이라고 하잖아요. 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며느리 마음은 며느리가 제일 안다고 형님이나 동서가 자기 자신 마음을 제일 잘 알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것저것 챙겨주는 것도 많아서 결혼하고 난 이후 남편 말고 제일 많이 의지되는 사람이 동서지간이라고 들었어요. 전 결혼하고 나서 형님이 없었어요. 며느리가 저 혼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도 빨리 형님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긴 했어요. 아무리 시부모님이 좋은 분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혼자서 며느리로 지내다 보니 좀 힘든 부분도 가끔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집안 행사가 있으면 며느리가 저 혼자라서 그걸 모두 감당하기에 약간 어려움이 있거든요. 다행히 시어머님이 그런 제 마음을 알아준 덕분에 다른 사람들 비한다면 고생을 덜 하긴 하지만요. 그래도 속으로 빨리 형님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이 늘 있었는데요. 제 남편에게는 연년생 형 한 명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아주버님보다 동생인 제 남편이 먼저 결혼하게 됐었는데요. 아주버님은 원래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던 비혼주의자였기 때문에 형이 결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마음 편히 우리 보고 결혼하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시부모님의 제일 걱정거리가 장남은 대체 언제 결혼하나 이건데요. 그 정도로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죠. 제가 몇 번 주선 자리를 만들었는데도 끝까지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비혼주의자가 많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결혼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6, 7년이 된 상태에서도 결혼 소식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결혼 안 할 생각인가 보다. 이 집안 며느리는 나 혼자겠구나. 아쉬운 마음이 들었는데 그 생각을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갑자기 아주버님께서 결혼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시댁 식구들 전부 집에 경사 났다면서 엄청 좋아했어요. 이제 나에게도 남편이 아닌 의지하고 친구처럼 지낼 형님이 생기는구나 좋아했었는데 저의 꿈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아주버님께서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시부모님 댁에서 다 같이 모인 적이 있어요. 근데 전 형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얼굴이 썩 굳었습니다. 형님도 마찬가지로 분명 저를 보고 많이 놀란 눈치더라고요. 그 이유는 형님이 저의 고등학교 동창이기 때문인데요. 고등학교 동창이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좋아할 만한 사이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형님과 전 같은 고등학교 같이 나온 동창이지만 저와 전혀 친하지 않았고 오히려 앙숙이었어요. 그 이유는 형님께서 저의 친한 고등학교 친구를 심하게 왕따시켰던 주동자였기 때문인데요. 지금도 여전히 친한 제 친한 친구를 정말 심하게 괴롭혔답니다. 요즘 학교폭력 주제를 다룬 드라마 덕분에 학폭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만큼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도 생겼고요. 형님은 고등학교 시절 제 친구에게 했던 행동들은 정말 끔찍했어요. 양동이에 물을 담아서 제 친구에게 뿌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체육 시간에 입어야 할 체육복을 모두 찢는 일도 서슴없이 해왔던 아주 나쁜 친구였습니다. 결국 지친 제 친구는 졸업을 앞뒀음에도 다른 학교로 전학 갔어요. 다행히 그런 제 친구를 받아준 학교가 있었고요. 제 친구가 전학 간 이후로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많았었지만 그 당시 졸업을 곧 앞두고 있던 때라서 다른 친구를 괴롭히거나 하지 않았어요. 전 그런 형님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결혼을 하게 가만히 둘 수가 없겠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당연히 그런 형님의 정체를 모르다 보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형님도 마찬가지로 예전 모습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여우처럼 콧소리를 내며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잘 보여야 하기 때문이겠죠. 전 잠깐 시간이 날 때 그런 형님을 따로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오랜만이다. 너가 규환 씨 동생 와이프일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너가 이제 내 동서가 되는 건가? 아무래도 고등학교 친구가 가족이 되는 거라서 좀 편하겠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 너 정말 이 결혼할 생각이야? 왜 하필 내 아주버님이랑 결혼하는데? 너 우리 아주버님 아니더라도 결혼할 사람 충분히 많잖아. 그러니까 당장 헤어져. 너가 뭔데 헤어지래? 너 혹시 예전에 내가 너 친구한테 했던 행동들 때문에 그러는 거니? 그게 언제적 일인데 그 일로 결혼하지 말라는 거냐? 그리고 내가 너 괴롭힌 것도 아닌데 왜 너가 흥분하고 그래? 오바 좀 하지 마. 너도 알고 있네. 너가 내 친구한테 잘못한 짓들 말이야. 그럼 아주버님한테 다 말해도 되는 거네? 알겠어. 너가 그렇게 당당하면 내가 솔직하게 말해도 크게 문제될 것도 없겠다. 야, 너 진짜 말할 생각은 아니지? 이 결혼 못하게 되면 내가 조용히 넘어갈 것 같아? 너 그 입 조심해. 너 때문에 이 결혼 못하게 되면 내가 너 죽일 거야. 알겠어? 형님은 자기 결혼 망치면 절 죽이겠다는 말도 서슴없이 했어요. 그래도 전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굳게 먹었고 제 남편에게 먼저 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기야, 있잖아. 당신한테 할 얘기가 있어. 형님들 분과 관련된 이야기야. 어? 무슨 얘기? 사실 형님들 그 사람이랑 나랑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거든? 근데 그 사람 내 친구 왕따 당하게 만든 주동자야. 그것도 아주 심한. 그래서 난 그 여자랑 아주버님이랑 결혼 절대 안 했으면 하거든? 며칠 전에 아주버님이 결혼 허락 받겠다고 왔었던 날 기억하지? 그날 내가 그 여자한테 따로 결혼 안 했으면 한다고 말했더니 이 결혼 방해하는 순간 나 죽이겠다는 말도 했어. 내가 오지랖 부린다는 것쯤 충분히 알겠는데 이제까지 걔가 내 친구한테 해왔던 행동들 내가 전부 봤던 사람이다 보니 이 결혼 안 했으면 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잖아. 그렇게 못된 애가 아무리 개가천선했다고 해도 언제 또다시 본 모습으로 돌아갈지도 모르는 거고. 당신 생각은 어때? 정말이야? 아무리 과거라고 해도 그런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나도 반대야. 언제 다시 돌변할지도 모르는 거고. 당신은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어. 내가 엄마랑 형한테 따로 말해볼게. 부탁할게. 나 그 여자가 내 형님이 되는 꼴 절대 못 봐. 그 사람이 내 형님이 된다면 평생 아주버님 보기도 싫을 것 같아. 남편은 저에게 따로 얘기를 듣고 저와 같이 이 결혼에 대해 반대를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주버님과 어머님께 따로 이 사실을 말하게 됐는데요. 어머님은 팔짝 뛰며 이 결혼 반대라며 화를 내셨다고 해요. 학교 폭력이 얼마나 나쁜 짓인데 그런 짓을 했던 여자는 우리 집안 식구가 될 수 없다면서 결사 반대를 하셨습니다. 근데 정작 아주버님의 의견은 달랐어요. 그건 그냥 과거일 뿐이라고. 지금은 성인이고 그 일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남편과 시어머님이 크게 반대를 했음에도 결국 아주버님은 결혼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은 본인이 형님의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것을 끝까지 모른 척 하더라고요. 자신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형님이 알게 되면 괜히 저한테 불똥이 튀기지 않을까 싶다면서요. 전 앞으로 그 여자한테 형님이란 호칭을 써야 한다는 것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님은 제가 걱정이 됐는지 가족들 있는 앞에서만 형님이라 부르고 뒤에서는 편하게 이름을 부르든 말든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가족들 반대 속에서도 결혼하게 된 아주버님은 입이 찢어져라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 좋았던 나머지 와이프를 아기처럼 대하더라고요. 원래 두 사람은 같은 직장에 다니던 사람인데
결혼한 직후 형님 보고 편하게 집에서 쉬며 지내라고 직장까지 그만두게 했어요. 원래 형님은 전업주부가 꿈이라고 했거든요. 아주버님이 회사에서 나름 연봉이 높은 사람이라서 형님 한 명 일 그만둬도 크게 문제가 될 게 전혀 없거든요. 형님도 그거 노리고 결혼한 눈치였고요. 형님은 일을 그만둔 이후 마치 배짱이라도 된 것처럼 엄청 신나게 노는 눈치였어요. SNS를 보면 여행을 엄청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결혼하기 전에도 아주버님과 자주 해외여행을 다녔던 것 같더니만 결혼하고 난 뒤로는 아주버님과는 물론이고 아주버님이 힘들게 번 돈으로 친구들과도 비싼 호텔에 가서 놀거나 국내 여행을 자주 다니는 것 같았어요. SNS에 호캉스한 것부터 아주버님과 다녀온 해외여행, 친구들과 다녀온 국내 여행 사진을 매주 올렸습니다. 아무리 아주버님이 돈을 잘 버는 직장이라고 해도 이렇게 사치를 부리며 살아도 되는 건가 싶었어요. 아주버님의 지극정성 덕분에 형님의 씀씀이는 나날이 커지게 됐는데요. 여행은 물론이고 매주 피부 마사지를 받을 수 있게 해주기도 했답니다. 형님 용돈만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이라고 들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난리도 아니겠다 싶더라고요. 평소 돈에 대해 아쉬운 소리를 해본 적이 없는 아주버님께서 형님의 씀씀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됐는지 저 몰래 제 남편을 찾아갔다고 해요. 제 남편한테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없냐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동생아, 나 돈 좀 빌려줘라. 내가 요즘 생활비가 너무 부족해서 살 수가 없어. 무슨 소리야. 형이 돈이 부족하다니. 형 한 달에 얼마나 돈 벌고 있는지 내가 다 아는데 무슨 일 때문에 그래? 너 형수가 용돈을 너무 많이 쓴다. 한 달에 300만 원이나 써. 제발 그만 좀 써라 말해봐도 내 말을 안 들어. 뭐? 미친 거 아니야? 아무리 형이 돈을 잘 번다고 해도 한 달에 개인적으로 300만 원 쓰는 건 말이 안 돼. 제발 그렇게 쓰지 말라고 말 좀 제대로 해보지. 그러면 집을 나가는데 어떡하냐? 나도 미칠 지경이다. 형님이 쓰는 돈들 때문에 내야 할 보험비, 관리비 등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게 된 남편은 화가 나서 그럼 형님을 직장에 다니게 하든지 용돈을 줄이든지 하라고 했더니 그런 말을 하면 며칠 동안 집을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회사에 다니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결국 남편은 돈 빌려주려고 했던 마음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싹 사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은 아주버님께 정신 좀 차리면서 살라는 말을 한 뒤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 아주버님을 만나고 난 뒤 저에게 이런 상황을 모두 설명해 줬고요. 저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이가 없더군요. 그런 여자가 뭐가 좋다고 데리고 사는지. 어느 날 형님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집안이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형님과 아주버님이 결혼한 후 처음으로 생기게 된 시어머님 생신날이었어요. 아주버님이 결혼하기 전 우리 부부 100만 원, 아주버님 50만 원씩 어머님 생신 선물로 주고 있었어요. 원래 어머님이 이것저것 선물 사오는 것보다 돈으로 주는 게 제일 좋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2명이니까 100만 원을 드렸던 거였고 아주버님은 결혼하기 전 혼자였으니까 50만 원씩 드렸던 거였고요. 우리 부부는 맞벌이 부부라서 100만 원 용돈 드리는 게 감당이 되었지만 아주버님 부부는 아무래도 형님이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서 100만 원까지 드리기가 좀 부담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아주버님은 결혼하고 난 뒤에도 50만 원을 드리게 됐습니다. 어머님도 그걸로 크게 뭐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그렇게 저녁을 먹고 어머님께 생신 선물로 용돈을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갑자기 형님의 표정이 싹 굳더라고요. 여보, 어머님한테 준 봉투 뭐야? 좀 두툼해 보이네? 어? 돈이야. 엄마 이번에 생신인데 용돈 드려야지. 지난번에 엄마한테 돈 준다고 당신한테 미리 말했잖아. 얼마? 얼마 담았는데? 50만 원.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엄마한테 매년 생신 때마다 50만 원 드렸어. 50만 원?
10만 원만 드리면 되지. 뭘 50만 원까지 드려. 어머님 연세에 돈 얼마나 많이 쓰신다고 50만 원이나 드리냐고. 다음부터 10만 원씩만 드리자. 형님은 어머님, 아버님 모두 있는 자리에서 인상 팍 쓰며 10만 원만 드리자고 말했어요. 사람 면전에 대고 대놓고 돈 많이 준다고 싫은 티 팍팍 내는 사람은 처음 봅니다. 어머님은 형님의 태도 때문에 이미 상처를 받았는지 웃고 있던 표정이 싹 굳었어요. 옆에 계시던 아버님도 마른 기침을 계속 하셨고요. 아주버님은 중간에서 많이 난처해 보였답니다. 형님,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께 드리는 돈인데 뭐 어때요? 자주 드리는 용돈도 아니고 1년에 딱 한 번만 드리는 용돈인데. 동서, 말 이상하게 한다. 동선에는 맞벌이니까 50만 원은 아무렇지 않게 줄 수 있는 돈이겠지. 근데 우리는 홀벌이라 50만 원은 큰 돈이야. 그러니까 생각 좀 하고 말해. 야, 이 돈 안 받으련다. 꼭 내 생일날 돈 가지고 이 난리를 쳐야 되겠냐? 그네 너 돈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다. 우리 큰아들 이제껏 돈 가지고 쫌생이처럼 굴었던 적 단 한 번도 없어. 우리 아들이 번 돈 가지고 왜 너가 생색이니? 솔직히 내가 알고도 모른 척 한 거 많다. 너 이제까지 내 아들 돈 가지고 친구들이랑 여행 다니고 너 피부과 다닌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너가 지금 다니고 있는 피부과 내 친구도 다니는 피부과야. 너 매주 그 피부과 출근 도장 찍는다며? 너 결혼하고 나서 직장 바로 그만뒀는데 무슨 돈으로 그 피부과 다니는 거니? 그 돈 다 내 아들 돈이잖아. 그래놓고 우리 큰아들이 엄마한테 생일이라고 용돈 좀 주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 어? 어머님, 이제 아들이 돈 벌고 어디에 쓰는지 간섭하면 안 되시죠. 이 사람 결혼하기 전까지는 어머님이 간섭했을지 몰라도 결혼했으면 이 사람 번 돈 이제 제가 알아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머님께 주는 용돈도 제가 알아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 너무 섭섭하게 느끼지 마시고 이해해 주세요. 그래, 그럼 이 돈 갖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앞으로 우리 집에 발도 들일 생각하지 마. 나한테 이 돈 주는 것도 아까우면 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들도 모두 아깝고 그렇겠네. 앞으로 나 볼 생각하지 마. 알겠니? 네, 그럴게요. 어머님 그 말 꼭 지키시길 바랄게요. 여보, 당장 일어나. 우리 이제 앞으로 올 일 없을 거야. 당장 나가자고. 형님은 끝까지 어머님 말씀에 지지 않고 말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형님은 어머님 말씀대로 어머님을 평생 안 보고 살 작정인지 아주버님을 억지로 끌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형님은 아버님이 제일 아끼는 도자기를 실수로 건드려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걸 본 아버님도 덩달아 화가 나셨어요. 우리 집에 개집에 한 명 잘못 들어와서 별의 별일이 다 생기는구나. 당장 이 도자기 값 물어내. 그리고 어디서 어른한테 따박따박 말댔구야? 사돈이 널 그렇게 가르쳤냐? 어? 집에서 집안일 제대로 안 하고 놀고만 있는 주제에 돈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야. 평소 인자하고 화가 없기로 유명한 아버님까지 나서기 시작하자 형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어요. 아버님이 원래 며느리 사랑이 깊은 분이세요. 그런 아버님이 화내기 시작하니까 형님도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버님이 화내기 시작하니까 가만히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던 아주버님도 뒤늦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한 뒤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님 통장으로 도자기 값과 용돈이 같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아주버님이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는데도 상처를 크게 받은 어머님은 전화를 안 받으셨다고 해요. 근데 정작 형님은 어머님께 연락 한 통 안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부모님과 형님네 부부는 거의 6개월 동안 연락 한 번 없이 안 보고 지냈다고 해요. 중간에 있던 저희 부부만 난처하게 됐었습니다. 전 어머님께 자주 연락드려서 괜찮냐고 안부를 물으면 어머님은 항상 저에게 며느리가 너 혼자였을 때가 제일 좋았다 라고 항상 말씀하세요.
며느리 한 명 늘어서 편하고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행복이 줄어들고 하나도 편하지가 않다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어머님은 어른답게 두 사람을 모두 용서해 줬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일로 자식과 연을 끊고 살 수 없지 않냐고 두 사람을 모두 용서해 줬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연락을 하니 그제야 형님은 죄송하다는 말 딱 한마디만 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고 해요. 어머님은 그것조차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형님이 이렇게 몰상식한 행동을 하다 보니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형님에게만 비밀로 하게 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바로 시부모님께서 굉장한 부를 갖고 있다는 건데요. 우선 시어머님은 주식과 부동산에 대해서 지식이 엄청난 분이라서 현금이 굉장히 많으신 부자였어요. 원래 기존에 저축을 잘하신 편이기도 하지만 그 돈을 불리기 위해서 부동산과 주식 공부를 엄청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아버님은 땅과 건물이 굉장히 많으세요. 원래 시아버님 집안 대대로 엄청난 부자라고 해요. 그래서 대대로 물려받은 건물과 땅이 엄청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걸 잘 유지해온 시아버님도 대단하시죠. 건물, 땅, 현금이 많은 시부모님은 돈이 많다는 걸 티를 내지 않으세요. 오히려 엄청 검소하게 사시는 편인데요. 그래서 연식이 오래된 빌라 20평대에 살고 있을 정도였어요. 저도 처음에 시부모님을 뵀을 때 돈이 많은 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특히 시어머님은 중요한 자리에 갖고 나갈 명품백 딱 하나만 갖고 계실 정도예요. 금반지, 금목걸이도 오래전에 맞춘 거 하나 빼고 없더라고요. 제가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온 뒤로 약 2년 정도 지난 후에야 어머님이 저한테 솔직하게 말해주셨어요. 어머님과 아버님은 내 사람이 되어야 본인들이 돈이 많다는 걸 알리는 편이랍니다. 남편과 아주버님께도 절대 자신들이 돈이 많다는 걸 어디에도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해요. 이 많은 돈들 유산으로 받고 싶다면 말이에요. 시어머님께서 저한테도 당부했습니다. 제가 며느리로서 너무 잘하고 있고 이제 자신의 가족이 될 것 같아서 솔직하게 말했지만 이 사실 어디에 가서도 말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형님에게도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고요. 저도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결혼하고 나서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이 돈이 많다는 걸 알고 나서도 그 돈을 절대 탐내지 않았어요. 어머님과 아버님도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제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게 마음에 든다고 하셨고요. 어머님은 형님이 큰 며느리로서 잘한다면 본인이 돈이 많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터놓고 싶었다고 하시지만 어머님이 봤을 때 형님이 워낙 돈을 좋아하고 본인에게 잘하는 것 같지 않아서 솔직하게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형님께 굳이 알릴 필요까진 없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형님 성격상 분명 어머님, 아버님이 돈이 많다는 걸 알게 되면 태도가 180도 바뀔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일 하나가 크게 터지게 됐었는데요. 어머님이 결혼식을 가야 할 때였어요. 시부모님과 가까운 친척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의 자녀가 결혼한다고 해서 시부모님이 같이 결혼식을 다녀온다고 했고요. 어머님이 아무래도 현금이 많으신 분이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돈을 절대 아끼지 않으세요. 그래서 가까운 친척의 자녀 결혼식에 간다고 했을 때 축의금만 무려 300만 원을 낸다고 준비했다고 들었고요. 결혼식 전날에 미리 300만 원 현금을 봉투에 담아서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잠시 외출을 하게 됐는데 그날 저녁에 봉투에 담아둔 축의금 300만 원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어머님께 급하게 전화가 왔었어요. 300만 원이 없어졌다고요. 저와 남편, 시아버님까지 그 돈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했었고요. 그래서 어머님은 일단 급하게 300만 원을 통장에서 인출하여 결혼식에 갔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300만 원이 갑자기 사라지자 결혼식에 간 당일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해요. 결혼식을 다녀오고 난 뒤 어머님은 집에 있는 CCTV를 돌려봤다고 해요.
전 어머님 집에 CCTV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머님 집 현관문 앞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집에 현금이 많은 편이라서 집 앞에 CCTV가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그 대신 CCTV를 설치한 사실을 모두에게 알리지 않았었고요. 어머님은 CCTV를 돌려봤다고 하는데 어머님은 CCTV 영상을 보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축의금을 가져간 범인은 바로 형님이기 때문인데요. 축의금이 사라진 날 형님이 급하게 돈 봉투를 가지고 나가는 게 영상에 모두 담겼다고 해요. 그 영상을 보게 된 시댁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이번에만 돈을 훔쳤던 게 아니라 이제껏 어머님의 돈을 조금씩 티 안 나게 가져가서 쓰고 있던 거였어요. 어머님 집에 갈 때마다 어머님 서랍 안쪽에 현금이 많다는 걸 우연히 확인했던 형님께선 조금씩 가져갔던 거였더라고요. 어머님은 돈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걸 이미 눈치챘었지만 크게 터치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 영상으로 모든 걸 알게 된 어머님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했다네요. 계산해보니 형님이 가져간 돈만 무려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 전부 알게 된 어머님은 그날 당일 형님네 부부와 저희 부부를 모두 호출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형님의 표정은 순진무구했었는데요. 어머님은 그런 형님을 보자마자 뺨을 때리셨어요. 우리 집에 도둑년을 뒀었네. 너 이제까지 내 돈 조금씩 가져갔었더라. 근데 겁도 없이 이젠 대놓고 300만 원 담긴 돈 봉투를 그냥 가져가? 너가 사람이니? 어떻게 그걸...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제가 돈이 너무 급한 나머지 잠깐 미쳤나 봐요.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너 시엠이 돈을 훔쳐. 당장 그 돈 돌려놔. 알겠어? 이제껏 이딴 년을 내 큰 며느리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더니 내가 미쳤지. 더 길게 생각할 것도 없다. 너희들 당장 이혼해. 우리 집에 이딴 도둑년을 내 며느리로 둘 수 없어. 어머님, 저 이 사람이랑 절대 이혼 못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속죄하면서 살겠습니다. 어머님 돈 많이 훔치지도 않았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하면 앞으로 죽을지도 몰라요. 민규한, 너 이 엄마 말 들었어, 못 들었어? 이 도둑년이랑 이혼 안 할 거야? 이 계집년이 내 돈 훔쳐간 게 1,000만 원이 넘어. 그동안 너 돈 빼먹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내 돈까지 탐냈다고. 너 얘랑 이혼 안 하면 나랑 평생 못 보고 살 줄 알아. 나 얘 내 며느리로 뒀다가 혈압으로 쓰러질 것 같아. 고민 좀 해볼게요. 일단 저 이 사람과 따로 얘기 좀 하고 올게요. 엄마, 일단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당신 당장 나와. 나랑 얘기 좀 해. 아주버님도 어머님처럼 많이 화가 난 모양인지 어머님의 말씀을 모두 듣고 형님을 데리고 나갔어요. 어머님께 따로 들은 얘기지만 아주버님 그날 엄청 화가 난 나머지 형님께 손까지 올릴 뻔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때리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형님이 임신을 한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아주버님이 이혼하자고 말한 뒤 자신을 때리려고 하니 그 순간 지금 임신한 몸이라고 책임지라고 말했다네요. 아주버님은 그 말을 듣고 더더욱 이혼하기로 결심했는데요. 이유는 아주버님께서 임신이 불가능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여보, 나 임신했어. 당신 애 가졌다고. 그런 나 때리기까지 한다고? 어디 한번 때려봐. 당신 애 가진 사람인데 때릴 수나 있겠어? 임신을 했다고? 그 애가 내 애라는 증거 있어? 어디? 당신 지금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 모양인데 나 무정자증이야. 애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그런 내 아이를 가졌다는 거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무정자증이라니. 그런 사실을 나한테 말 안 하고 결혼했다는 소리야? 지금 그게 중요해? 나랑 결혼한 당신이 다른 남자 아이를 가지고 왔는데 당신 지금껏 누구랑 침대에서 뒹굴고 왔길래 그래? 다른 남자랑 침대에서 뒹굴고 와놓고 그 애가 내 애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와,
이런 여자를 내 와이프라고 데리고 산 게 더럽고 수치스럽다. 당신 용서해줄까 잠시 생각한 내가 등신이지. 아주버님이 예전에 큰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고 해요. 예전에 친구와 축구를 하다가 친구가 찬 축구공에 맞은 적이 있는데 이날 이후 후천적으로 정자를 생성하지 못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없고요. 형님께서 결혼하기 전부터 아이 낳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었기에 아주버님이 그런 형님과 마음 편히 결혼하게 되었던 거였고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던 형님께선 아주버님의 아이를 가졌다고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였는데요. 그 말이 아주버님한테 통할 일은 당연히 없죠. 결국 아주버님과 형님은 이혼하게 됐습니다. 혹시 몰라서 아주버님과 형님은 같이 산부인과에 갔다고 들었어요. 형님은 임신한 게 맞았고 아주버님은 역시나 정자 생성이 안 돼서 임신 불가능한 상태였고요. 왜 자신의 엄마 돈을 훔쳤냐고 물었는데 아주버님에게 받은 300만 원 용돈도 부족하다고 느껴 어머님의 돈도 결국 훔치게 된 거라고 합니다. 아주버님은 형님과 합의 이혼을 하면서 당장 돈부터 갚으라고 말했습니다. 한 푼도 갖고 있지 않았던 형님은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시어머님께 2천만 원을 갚게 됐습니다. 형님의 친정 부모님은 여유가 있는 집안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있던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형님 대신에 갚아준 거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형님은 아무래도 아주버님과 살면서 직장을 다니지 않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혼하면서 한 푼도 갖지 못한 상태로 쫓겨나가게 된 거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까지 흥청망청 쓰던 버릇이 있어서 이혼하고 난 이후에도 씀씀이가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직장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친정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지내던 형님은 그런 친정 부모님한테도 버림을 받았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친정 부모님도 형편이 좋지 못하다 보니 씀씀이가 큰 형님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죠. 재산이 단 한 가지도 없던 형님은 친정 부모님한테도 쫓겨난 이후 재취업을 하기 위해 열심히 움직였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경력이 단절된 상태라서 재취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임신한 상태라서 다시 일을 하는 것조차 좀 버거웠던 모양이에요. 뒤늦게 한 사실이지만 형님의 아빠 아이 정체는 아직까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제 친구가 알려준 사실인데 형님이 이혼하기 전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갔었을 때 아주버님 몰래 남자들과 합석을 하게 됐고 거기서 하룻밤을 보냈다고 해요. 거기서 가진 애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 하룻밤을 보냈던 남자의 연락처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임신한 아이를 혼자 키워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갈 곳이 없고 게다가 일할 곳도 찾지 못한 형님은 돌고 돌다가 저한테 찾아온 적이 있어요. 형님은 저희 집까지 찾아오기엔 염치가 없었는지 저를 따로 카페에 불렀었는데요. 동서, 아니, 지혜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얼굴 많이 좋아 보이네. 너가 알아서 우리 아주버님과 이혼해준 덕분에 요즘 살맛이 나네. 무슨 일로 불렀어? 우리 이제 앞으로 절대 볼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아, 배 많이 나왔다. 곧 출산 앞두고 있겠네? 사실 이거랑 관련이 있어서 말이야. 나 2달 뒤에 애 출산하거든? 근데 내가 지금 갈 곳이 없어서 말이야. 애 나오면 산후조리도 해야 하고 그래야 하는데 내가 지금 마땅히 지낼 곳이 없어서 그 의한테 전화하고 싶어도 내가 그럴 염치가 없어서 혹시 너 돈 좀 있으면 빌려줄래? 이 몸으로 고시원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이 동네 모텔에서라도 지내고 싶은데 그럴 돈도 없어서 말이야. 딱 500만 원만 빌려줄래? 내가 애 낳고 꼭 갚을게. 내가 널 뭘 믿고 돈을 빌려줘? 우리 어머님 돈까지 훔친 너인데 내가 왜? 그러니까 인생 착하게 살지 그랬어. 내 친구한테 학폭한 것도 모자라서 우리 어머님한테 그렇게 못된 짓을 했던 너인데 내가 뭐하러 널 믿고 돈을 주겠니? 곧 태어날 애가 불쌍하다. 앞으로 나 이렇게 따로 보자고 하지 마. 지혜야, 딱 한 번만 도와줘.
내가 잘못했지. 우리 아이는 잘못한 게 없잖아. 제발 아이 생각해서라도 부탁할게. 어? 나 이렇게 지내면 우리 아이 건강하게 태어나지도 못해. 한 번만 부탁할게. 아니, 내가 왜 너애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데. 너가 알아서 케어해. 그건 너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내가 아무리 잘못 살았다고는 하지만 우리 애가 무슨 죄야. 제발 도와줘. 전 형님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동창들 얘기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돈을 빌리기 위해 다 연락을 돌렸더라고요. 형님과 같이 여행 다녔던 친구들조차 그런 형님과 손절했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이 아주버님과 결혼할 때나 좋은 친구였지 이혼하고 나서 땡전 한 푼 없는 형님과 어울려 다니고 싶지 않다고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본인이 왕따 시켰던 제 친구한테까지 연락을 해서 돈 빌려달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양심도 없는 년, 너 지금 꼴이 얼마나 우습고 못났는지 알고 있니? 곧 태어날 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안 태어나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을 거야. 너 같은 엄마 밑에서 뭘 보고 자라겠냐? 너 지금 말이면 다야? 돈 빌려주기 싫으면 빌려주기 싫다고만 말해. 그런 악담 내뱉지 말고. 본색 나오는구나. 내가 돈 안 빌려주겠다고 하니까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네. 이게 바로 너야. 이런 너 밑에서 애가 뭘 보고 배울 수가 있겠냐고. 너 지금 주위를 봐봐. 너가 지금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도와주겠다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잖아. 이게 너가 이제까지 잘못 살아왔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 궁리나 해. 그리고 너 참 양심도 없다. 한때 너가 많이 괴롭혔던 피해자인 나한테까지 돈 빌리려고 찾아오는 거 보면. 제 친구는 형님한테 악담을 퍼붓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걸 형님 보고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안 좋은 일은 몰아서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형님의 친정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희 시부모님과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었는데 저희는 가지 않았었는데요. 아주버님은 그래도 전처 생각해서 장례식장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장례식장에 있는 형님의 꼴은 말이 아니라고 해요. 그동안 노숙 생활을 해왔던 모양인지 제대로 씻은 적이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형님 옆에만 가면 악취가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찾은 사람들도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아주버님은 마음이 아팠지만 티를 내지 않고 부조금만 내고 왔다고 하네요. 형님은 그런 아주버님께 그동안 잘못했다고 제발 용서를 해달라고 싹싹 빌었다고 해요. 여보, 나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 나 불쌍하지 않아? 나 결국 부모까지 잃었어. 당신한테 그렇게 못된 짓 하고 나서 부모 잃는 벌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나 부모까지 잃어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 제발 나 한 번만 구해줘. 나 지금 너무 죽을 것처럼 힘들어.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지 왜 그랬어? 나 당신 없으니까 하루하루 숨통이 트여. 진작에 당신이랑 결혼했으면 안 됐었는데 동생 말 좀 들을 걸 그랬다. 왜 당신이랑 결혼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싶어.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 정신 차리고 새삼 살아. 곧 태어날 아이한테 창피한 엄마 되고 싶지 않으면. 당신이 이 아이 지우라고 하면 지울게. 당신이 나랑 같이 살아주기만 한다면 평생 일만 하고 살게. 당신 평생 나한테 사랑 안 줘도 돼. 내가 당신한테 상처 줬던 거 속죄하며 살게만 해줘. 제발 당신 옆에만 있게 해줘. 부탁할게. 너 참 구질구질하다. 나 말고 딴 남자 찾아봐. 너 다른 남자 만나는 거 참 잘하잖아. 그래서 그 아이가 생긴 거겠지? 내가 널 뭘 믿고 같이 살겠냐? 아무리 지금 나한테 잘한다고 빌어도 다시 다른 남자 찾을 게 뻔한데. 그리고 지금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애 지우겠다는 말이 쉽게 나오냐? 정신 똑바로 차려. 뱃속에 있는 애가 다 듣겠다. 정말 나 이렇게 버린다고? 당신이 나 좋다고 평생 책임지겠다고 했잖아. 그런 날 진짜 이렇게 버린다고? 난 당신만 보고 잘 다니고 있던 직장도 그만뒀어. 그럼 당신이 나 끝까지 책임져야지. 나 좋다고 말해놓고 왜 이렇게 버리냐고.
애초에 당신이 직장 다니기 싫다고 했었잖아. 그리고 우리 가정 지키고 싶었으면 애초에 당신이 우리 부모님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됐었지. 아니, 애초에 다른 남자랑 뒹굴고 왔으면 안 됐던 거였지. 난 우리 부모님까지 안 볼 생각으로 우리 가정 지키고 싶었어. 근데 당신이 다른 남자 아이를 데리고 오는 바람에 우리 가정이 깨진 거야. 이 모든 건 다 당신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당신이 다 책임져. 아주버님은 그런 형님을 뿌리치고 제발 정신 차리며 살라고 단 한마디만 남기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주버님은 장례식장에 다녀온 이후로 며칠 동안 술만 드셨어요. 남편이 그런 아주버님 옆에 있어주면서 그렇게 마음이 아프냐고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아주버님은 형님을 정말 많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돈을 흥청망청 쓴 사람이라고 해도 그걸 눈 감아줄 정도로 좋아했다고 해요. 자신의 어머님한테 그러는 걸 보고 있는 정 없는 정 모두 떨어졌지만 한때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가 저렇게 막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그렇게 기쁘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순간 다시 합칠 생각도 해보긴 했지만 어머님이 다시 힘들어할 생각을 하면 도저히 합칠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렇게 힘든 것도 잠시라고 생각하고 그런 형님이 우는 모습을 보고도 굳게 마음먹고 돌아서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걸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도 형이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걸 보니 눈물이 절로 나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뒤늦게 알게 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형님의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형님 앞으로 빚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친정아버지께서 살아계시면서 주변 지인들한테 돈을 많이 빌린 모양이에요. 친정아버지가 주변 사람들한테 빌린 돈만 무려 1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고깃집 하나를 운영하려고 했었나 봐요. 근데 고깃집을 오픈하고 난 뒤 장사가 잘 안 됐었고 교통사고가 난 바람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라고 하는데요. 결국 형님은 친정아버지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까지 얻게 된 거였어요. 저희 아주버님이 다녀간 이후 장례식장에 빚쟁이들이 엄청 많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형님한테 돈 갚으라고 엄청 독촉을 했다고 합니다. 그 빚쟁이들은 형님이 임신한 상태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돈 달라고 정신적으로 독촉했다고 하는데요. 그 뒤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던 형님은 결국 만삭인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하게 됐었고 바로 입원을 해서 아이를 떼어내는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몸을 회복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형님이 있는 곳이라면 빚쟁이들이 찾아가서 돈 갚으라고 엄청 난리를 치고 간다고 하는데요. 형님은 초반에 내가 그 돈 왜 갚아야 하냐고 따박따박 반박을 한 것 같지만 지금은 그런 기력이 없는지 돈 갚겠다는 말만 할 뿐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고 해요. 형님네 아버님께 돈을 빌려준 사람 중 제 친구 어머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끔 친구한테 형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어요. 제 친구도 형님 때문에 미치겠다고 맨날 욕만 합니다. 형님은 몸을 제대로 회복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낮에는 부잣집 가정부로 일하고 있고 밤에는 대리운전으로 돈을 번다고 해요. 먹고 자고 하는 건 모두 부잣집에서 해결한다고 하는데요. 부잣집에 쪽방 하나가 있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한다고 제 친구가 들었다고 해요. 가정부로 일하면서 돈을 적게 받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 덕분에 다달이 빚 갚는 건 간신히 해결한다고 하네요. 가정과 친구, 부모, 돈까지 잃게 된 형님은 여전히 우리 아주버님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했는지 가끔씩 아주버님께 연락을 한다고 하는데요. 지겨울 정도로 연락을 하는 형님 때문에 결국 아주버님은 번호를 바꿨다고 합니다. 아주버님과 연락이 닿지 않자 저한테까지 연락을 자주 하는데요. 전 그런 형님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 식구들한테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한 뒤 바로 차단했어요. 큰 태풍이 지나가서는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저희 부부까지 늘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중인데요. 우선 아주버님은 이혼 후 한동안 일중독으로 지내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상처가 컸는지 일에만 집중하시더라고요. 그 덕분에 승진도 빨리 했다네요. 또 일중독에 빠져 살까봐
여자는 여자로 있는 거라며 어머님은 인맥을 총동원해서 참한 여자 한 분을 소개해 줬는데요. 그 여자분께서 얼마나 착한지 아주버님이 한 번 이혼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도 만나고 싶다고 말했었다네요. 결국 두 분은 곧 재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주버님도 그 여자분이 정말 마음에 들었는지 매일매일 웃음꽃이 폈답니다. 시어머님도 제대로 된 큰며느리가 들어오게 생겼다면서 정말 좋아하시고요. 새롭게 저의 형님이 돼줄 여자분은 결혼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저와 시어머님께 벌써 잘해주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분인지 저희 시어머님과 목욕탕을 다닐 정도라니까요. 그리고 저를 따로 불러서 잘 지내보자고 카페와 맛집을 많이 데리고 가주기도 했어요. 게다가 저한테 자주 용돈과 옷도 사주고 있습니다. 지혜씨, 아니다. 동서라고 불러도 되죠? 저 동서랑 잘 지내고 싶어요. 우리 규환씨가 전에 어떤 사람 때문에 아픔이 있는지 잘 알아요. 그걸 알면서도 우리 규환씨랑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전부 도련님과 동서 덕분이라고 해요. 제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도 윗사람으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할게요. 부족한 부분이 보여도 귀엽게 봐주세요. 형님, 결혼 전부터 이렇게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시어머님이랑 아주버님께서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이렇게 천사 같은 형님이 생겨서 저도 엄청 기쁘네요. 그보다 우리 어머님 아주버님이 형님 덕분에 많이 행복해하고 있어요. 저야말로 너무 잘 부탁드려요. 새롭게 저희 형님이 돼줄 분께서 이 정도로 성격이 엄청 좋답니다. 그동안 형님 같지도 않은 여자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 쌓였는데 이젠 저에게 제대로 형님다운 형님이 생긴 것만 같아서 행복해요. 아주버님도 정말 좋아하시고요. 남편과 저는 이번에 아이가 생기게 됐는데요. 임신한 지 약 3달 정도 됐어요. 아이가 생기다 보니 이사를 가야 했었어요. 둘이서 살고 있던 집이 방 2개밖에 없던 집이라서 아이 생각해서라도 방 3개짜리 집으로 이사 가야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사 간다고 하니까 아버님께서 통 크게 집 하나 장만해 주셨습니다. 곧 손자가 태어나는데 할아버지로서 하나 크게 선물해 주고 싶다면서 34평짜리 집 하나 사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리고 아주버님이 곧 재혼한다고 말하니 아버님께서 그 결혼식 비용도 전부 지원해 주셨고요. 형님이 알아서 나가준 덕분에 모든 게 술술 잘 풀리고 있어요. 시어머님도 하시는 말씀이 그 여자 한 명 나간 덕분에 우리 집에 좋은 일만 가득 들어온다고 진작에 이혼시켜야 했었다고 늘 말씀하시고 있어요. 한번 나쁘게 살다 보면 정말 끝도 없이 나쁜 일들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형님도 한번 나쁘게 살다 보니 이렇게 벌 제대로 받게 됐잖아요. 전 수많은 나쁜 일들 중에서 학교 폭력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요즘 학교 폭력에 대해서 많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학생분들 절대 나쁜 짓은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네요. 지금 지은 죄는 나중에 커서 다 돌려받거든요. 저도 곧 부모가 되는 입장에서 이런저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을 한 지 5년이 다 되어가는 30대 여자입니다. 사연을 듣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 역시 그런 제정신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들 하죠. 시누이 많은 집에 시집 가는 거 아니다라고요. 남편의 누나가 2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말이 떠올랐지만 그냥 무시했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시모도 아닌 시누이가 설마 시집살이를 시키겠어? 하며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물론 시누이뿐 아니라 시모도 함께 시집살이를 시킬 거라고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연애를 할 때나 신혼 초반까지만 해도 그들 역시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극성을 부리기보단 오히려 제 편을 들어주며 남편에게 무조건 잘하라고 하곤 했었죠. 그런데 임신 소식을 알리자마자 사람들이 180도 변해버리더라고요. 극성의 끝을 달리는 못 말리는 사람들로 말이에요. 가장 황당했던 사건은 바로 남편이 술만 먹었다 하면 자제가 안 돼서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연애를 할 때도 그렇고 신혼 초에는 술 자체를 입에도 대지 않던 사람이 제가 임신을 하고 난 후부터 가끔 술을 마시기 시작하더군요. 술을 마신 날은 무조건 만취가 된 상태로 들어왔고 그것도 모자라 외박까지 하더라고요. 다행히 외도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술을 많이 먹어 술집에서 잠들어 경찰서에 가 있거나 대리를 불러 집 앞까지 와선 차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위험한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그쯤 되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워낙 세상이 험하기도 했고 맨정신도 아닌 사람이 무방비한 상태로 길거리를 배회할 것을 생각하니 아찔하더군요. 여보, 요즘에 무슨 일 있어? 무슨 술을 그렇게 마시고 다녀? 회사 생활 안 해본 사람처럼 왜 그래? 일 마치고 회사 사람들이랑 술도 한잔하고 해야 친분도 돈독해지고 일할 때 도움 구하기도 편한 거 잘 알잖아. 회사 입사한 지가 6년 차인데 이제와 다시 쌓을 친분이 있다니 변명이 참 진부하더군요. 거기서부터 따지고 싶었지만 싸우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기에 될 수 있으면 좋은 말로 남편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친분 다지는 것도 좋은데 좀 적당히 먹었으면 좋겠어. 필름 끊길 때까지 마셔서 차에서 잠든 적도 많고 경찰서까지 갔었잖아. 몸도 몸인데 그러다 위험한 일 생길까봐 걱정돼서 그래. 요즘 세상이 많이 험하잖아. 걱정도 팔자다. 이때까지 술 먹고 필름 끊겼어도 그런 위험한 일 생긴 적 없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도 이때까진 아무 일 없었어도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조금만 줄여주면 안 돼? 아, 진짜. 그런 일 없다니까. 그렇지 않아도 피곤해 죽겠는데 왜 안 하던 잔소리를 해? 그냥 하던 대로 가만히 있어. 어울리지도 않는 잔소리 좀 하지 말고 말이야. 아이씨, 생각해서 일찍 들어왔더니 괜한 짓을 했네. 나 나갔다 올 테니까 기다리지 말고 빨리 자. 지금 이 시간에 나간다고? 지금 9시가 넘었어. 지금 나가서 언제 들어오려고 그래? 그리고 모처럼 오늘 일찍 들어와 놓고선 이대로 나가는 게 어딨어. 모처럼 일찍 들어왔는데 잔소리만 한 사람이 누군데? 그러게, 사람이 일찍 들어와주면 고마운 마음으로 뒷바라지나 잘할 것이지. 당신이 이런 식으로 구니까 내가 다시 나가는 거야.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화낼 사람이 누군데. 좋은 말로 타일렀더니 도리어 화를 내고 나가버리더군요. 그것만 해도 화가 나는데 다음날 시모와 첫째 시누이가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남편이 무슨 말을 어떻게 전한 것인지 성이 잔뜩 난 소 2마리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 같았죠. 너 우리 아들한테 쓸데없는 잔소리 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야? 잔소리까진 아닌데 조금 타이르긴 했어요. 뭐? 올케 진짜 어이없다. 올케가 뭔데 우리 귀한 막내를 타일러? 올케가 무슨 우리 막내 선생이라도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말이다. 넌 그냥 우리 귀한 아들 보필이나 잘하고 내 아들 자식이나 잘 낳아주면 된다. 그거면 네가 할 일은 끝난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내 아들 스트레스 받을 짓거리는 하지도 말거라. 처음엔 이런 반응들이 그저 놀라웠어요. 이렇게까지 남편 문제에 극성 떠는 모습을 처음 봤었으니까요. 그런데 두 사람의 극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차 화가 나더라고요. 저라고 입이 없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할 말을 다 하자면 두 사람보다 하고픈 말은 더욱 많았으니까요. 형님 말대로 제가 남편 선생도 아니고 어머님 말씀대로 남편 스트레스 받을 거 뻔히 알면서 제가 왜 싫은 소리를 했겠어요? 그냥 두고 보다간 그 귀한 아들이 살아 숨쉬는 꼴은 다신 못 볼 것 같아서 그랬어요. 뭐야? 그게 무슨 말인 게야? 글쎄,
그 귀한 아들이 술만 먹었다 하면 정신이 끊길 때까지 마신다고요. 술이 잔뜩 취한 채로 저저번 주엔 경찰서에서 자고 저번 주엔 차에서 자고 오는데 두 분 같으면 그냥 두고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마시는 건 좋은데 조금만 줄이면 어떻겠냐고요. 부부 사이에 그 정도 말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쯤 했으면 제 심정을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이해할 거라 생각했는데 두 사람은 오히려 모든 걸 다 제 탓으로 돌리며 남편을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뭐? 내 아들이 어딜 가? 경찰서? 그리고 차에서 잤다니? 너 평소에 우리 아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면 애가 술에 취한 와중에도 집에 오기 싫어 그딴 곳에서 잠을 자는 거야? 그러니까. 옳게. 도대체 내 동생한테 스트레스를 얼마나 주고 있는 거야? 설마 임신했다고 내 동생 노예처럼 부려먹는 거야? 아니면 사사건건 잔소리하면서 스트레스라도 주는 거야?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내 동생이 인사불성이 될 만큼 술을 마시고 다니냐고. 제가 잔소리할 시간이라도 있으면 좋겠네요. 임신한 저도 나몰라라 하고 아침에 출근하면 새벽에나 들어오거나 아예 외박을 해버리는 남편한테 제가 무슨 수로 잔소리를 하겠어요? 얼굴이라도 제대로 보여줘야 뭐라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올케가 진작 내 동생한테 잘했다면 밖으로 나돌지도 않았을 거란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는가 봐. 남편이 밖으로 돌면 그건 다 집사람 탓인 건 당연한 논리인데 말이야. 그쯤 되니 슬슬 화가 오르며 말이 술술 잘 나오더라고요. 한마디로 못할 말이 없는 상태였죠. 형님,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 제가 여기서 얼마만큼 더 잘하면 되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하긴 형님도 술 한 번 먹었다면 끝장을 보는 사람이니 가정에 충실하진 않아 대답하긴 힘들긴 하겠어요. 어쩐지 같은 여자이고 같은 주부인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제 마음을 이해 못하나 싶었는데 제가 형님한테 너무 과한 기대를 하고 있었네요. 뭐야? 올케. 지금 내 면전에서 내 흉 보는 거지 지금? 뭐 이딴 게 있어? 내가 올케 시누이라는 걸 잊기라도 한 거야? 아니요, 잊지 않았어요. 시누이란 걸 잊었다면 지금처럼 꼬박꼬박 존댓말하는 대신 저도 형님처럼 심한 말을 했겠죠.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시누이는 이런 도발에 얼굴을 붉히며 흥분하기 시작했고 곧 시모가 팔을 뻗어 시누이를 제지하더군요. 그리곤 시모가 나서 대신 혼내기 시작했죠. 너 말버릇이 아주 형편없구나. 네 친정에선 이딴 식으로 굴어도 상관없을지 몰라도 우리 집에선 절대 그런 버릇없는 행동은 절대 용납 못한다. 넌 그저 네 남편이나 우리가 하는 말에 네라고 대답만 잘하면 되는 거야. 그게 우리 집 법도니까. 잘못도 없는 임신한 며느리를 이런 식으로 잡는 게 어머님이 강조하는 법도라면 저는 지키며 살고 싶지 않네요. 너 지금 내 말에 토를 다는 거니? 임신까지 했는데 이혼당하기 싫으면 넌 그냥 하라는 대로 하거라. 그제야 갑자기 태도가 바뀐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임신을 했으니 자신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 섣부른 행동을 못할 거라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아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저 자신도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 얄팍한 수를 내려다보는데 참 가소롭더군요. 시모에게도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고 깨달은 순간이기도 했죠. 저딴 식으로 조종하려는 사람에게 더는 존중이나 효심을 발휘할 바보는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님, 지금 큰 착각을 하는가 본데 전 뱃속에 아이가 있든 없든 이혼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딴 먹히지도 않는 말 내세워서 괴롭히는 짓 하지 마세요. 계속 이런 식이면 며느리도 손주도 평생 못 보고 살게 되지 않겠어요? 되로 주고 말로 받은 시모는 이런 반응에 다시 한번 당황한 듯 보였어요. 그리고 이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 열이 오르는 듯 마구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어디서 시어머니를 말로 이겨먹으려고 구는 게야? 말 하나는 고분고분 잘 듣는 것 같아 예뻐해 주려고 했더니 네 복을 네가 차는구나. 어머님이랑 형님이 주는 복이 있단 거라면
그냥 안 받고 말게요. 그러니까 복줄 생각도 하지 말고 이만 좀 돌아가 주세요. 저는 괜찮은데 어머님 손주가 많이 피곤한 것 같아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서요. 사진으로 남겨놓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될 정도로 두 사람은 절 멍청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더군요. 둘은 구구절절 제 말에 열이 받는 게 표정에 보였지만 마땅히 대꾸할 말이 없었는지 부시렁거리며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이미 되돌리기엔 늦었고 되돌릴 마음조차 없었기에 심신을 달래며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이때껏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보면 틀림없이 시모도 남편에게 연락해 저와 있었던 일을 과장해서 일렀을 테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화가 나 불타는 고구마가 되어 들어오더군요. 오늘 우리 엄마랑 누나 내쫓았다는 게 사실이야? 정확히는 돌아가라고 말만 했지 직접 내쫓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언성 높이지 말고 차분하게 이야기해. 귀 아프니까. 지금 내가 고함을 안 지르게 생겼어?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랑 누나한테 가라고 해? 여긴 내가 사는 집이야. 우리 식구들은 언제든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당신만 사는 집 아니고 나도 사는 집이지. 우리가 함께 사는 집에 당신이랑 시댁 식구들이 오는 건 상관없지만 그건 내 허락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오늘처럼 기분 내키는 대로 찾아온 일은 없도록 해달라고 전해.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는지 남편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한땐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보려 노력했던 제 모습과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이었기에 더욱 당황한 듯했죠. 당신 진짜 뭐 잘못 먹었어? 우리 가족들이랑 잘 지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한 거야? 몰라서 물어? 당신네 식구들이 나한테 그런 식으로 구는데 내가 왜 잘 지내려고 노력하겠어? 어머님이나 형님들이 나한테 예의 안 지키고 막말하면 나도 참지 않고 할 말 다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이 안 참으면 어떻게 할 건데? 뭐, 또 우리 가족들 내쫓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째는 좀 더 쉽지 않겠어? 그러니까 당신 엄마나 누나가 이 집에서 쫓겨나는 일 다시 보기 싫으면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 위주할 고주할 시댁에 다 고해 바치지 마. 알겠어? 남편은 대답 대신 혼잣말로 질책하는 말을 쏟아냈지만 더는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후 남편과의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 느껴졌고 입덧까지 시작해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었죠. 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냄새는 물론이고 남편을 먹이려 만드는 음식 냄새도 역겨워서 주방 근처엔 얼씬도 못하겠더라고요. 특히나 밥 냄새가 얼마나 역한지. 본의 아니게 남편은 집에서 밥상 구경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죠. 자기 피출 때문에 일어난 자연스러운 일이니 남편도 그 정도는 이해하겠거니 했는데 며칠 뒤 시모가 짐까지 싸서 왔더라고요. 남편이 또 시모에게 하소연을 한 것이었죠. 세상에, 너 혼자 임신하는 것도 아니고 너처럼 유난 떠는 애는 또 없을 거다. 아무리 입덧이 심하다고 해도 남편 밥까지 굶기는 애가 어디 있니? 그러다 귀한 내 아들 몸이라도 상하면 네가 책임질 거니? 유난이 아니라 입덧이 심한 걸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어머님 귀한 아들은 제가 변기통을 붙잡고 살든 말든 밖에서 끼니 잘 해결하고 다니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거야 네 생각이지. 난 내 아들이 바깥 음식만 먹고 사는 꼴 절대 못 봐. 앞으로 내가 이 집에 있으면서 내 아들 밥 해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본인의 할 말만 끝낸 시모는 무작정 밀고 들어와서는 작은 방에서 짐을 풀기 시작했고 전 남편을 안방으로 데리고 왔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말했지?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일 당신 엄마한테 다 말하지 말라고. 그렇지 않아도 몸도 마음도 힘든데 어머님이랑 어떻게 같이 지내? 뭘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냐? 좋은 쪽으로 생각도 좀 해라. 당신 입덧 심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우리 엄마가 저렇게 와서 밥도 해주고 집안일도 해주면 서로 좋은 거 아니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좋게 생각해.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당신 같으면 우리 엄마가 나 돌봐준다고 우리 집에 와서 살림 살아주면 당신은 안 불편하겠냐고. 나는 고마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신도 그냥 고맙게 생각하고 한동안만 이렇게 지내. 나 밖에서 먹는 음식 지겹단 말이야. 당신 생각만 하지 말고 내 생각도 좀 하라고. 자기 생각만 하는 인간이 졌단 말을 하니 기가 막혔지만 일단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더는 싸울 힘이 없기도 했고 쫓아내기에도 너무 늦은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모는 바로 다음 날부터 이런 결정을 후회하게 만들더군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남편이 좋아한다며 청국장, 된장찌개, 신김치찜 등등 냄새가 강한 음식만 만들기 시작하는데 고문이 따로 없더라고요. 어머님, 저 입덧 심한 거 뻔히 알면서 꼭 이런 냄새 나는 음식을 새벽부터 해야 해요. 냄새도 안 빠져서 하루 종일 고문이라고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 좀 해주겠다는데 내가 네 허락까지 맡아야 해? 정 힘들면 숨을 작게 쉬면 되지 않니? 아니다. 차라리 휴지로 코를 막고 있거라. 그러면 되겠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아, 어머님이 아들 생각해서 음식하는 거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자극적인 향이 나는 음식만 좀 피해주세요. 어려운 부탁도 아니잖아요. 싫다. 난 네가 뭐라고 하든 내 아들이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계속 만들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네가 견디거라. 고마운 줄 알아. 처음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다 너한테 시키려고 했는데 네가 한 음식이 우리 입맛에 맞을 것 같지도 않아서 꾹 참고 내가 직접 하는 거니까. 어찌나 뻔뻔하게 나오는지 말로는 내쫓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엄마를 집으로 불렀네요. 서로 불편하게 한번 지내보자는 맞불 작전이었죠. 사정을 들은 엄마는 한 걸음에 집으로 짐을 싸서 오셨고 시모와 남편은 꽤나 당황한 듯 보였어요. 우리 엄마도 있는데 장모님까지 부르면 어떡해. 임신한 건 난데 어머님이 당신만 챙기길래 나도 챙김받고 싶어서 우리 엄마 불렀어. 당신 말처럼 살림도 살아주고 서로 좋잖아? 그리고 언제는 우리 엄마가 도와주면 고맙다고 했던 사람이 누군데 이제 와서 오는 소리래? 그땐 당신이 진짜 장모님을 부를 거란 생각을 못했으니까 그렇지. 하여튼 나랑 우리 엄마 불편하니까 장모님 당장 돌아가시라고 해. 삼아, 나도 어머님 때문에 새벽부터 토하는 게 일이라도 가라는 말 안 하고 꾹 참고 있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참아. 적어도 당신은 나처럼 토하지는 않잖아? 당신 진짜 이렇게 치사하게 굴 거야? 이렇게 굴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결정해. 우리 엄마, 어머님, 당신, 나 이렇게 넷이 오손도손 같이 살든지 그게 싫으면 어머님 집으로 돌려보내고 우리 엄마도 돌려보내든지. 그래, 좋아. 넷이 함께 지내보자고. 당신이 이런다고 내가 우리 엄마를 돌려보낼 것 같아? 이렇게 큰 소리를 텅텅 치던 남편은 일주일도 채 버티지 못하고 백기를 들더군요. 시모에게 돌아가달라고 말을 한 것이었어요. 제 계획대로 된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은 시모는 욕이란 욕은 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감히 친정엄마가 버젓이 두 눈을 뜨고 있는 데에서 말이죠. 이 고약한 것, 끝까지 이 시어머니를 이겨먹고 쫓아내는구나. 넌 꼭 벌 받을 것이야. 어른을 이런 식으로 대접하고 잘 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 시모의 말에 제대로 자극이 된 엄마는 제 앞으로 막아서며 시모에게 그대로 갚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임신한 며느리한테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그런 말은 생각으로나 하지 직접 입 밖으로 내뱉는 사람은 처음 봐서 지금 좀 많이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지금 사돈이 화낼 상황이 아니라 제 딸아이가 화낼 상황 아닙니까? 애초에 허락도 없이 짐부터 싸서 들이닥친 거라고 들었는데 아무리 애들 집이라도 그런 무례한 행동은 하면 안 되죠. 교양 떨어지게. 앞으로는 서로 조심하면서 살았으면 합니다. 사돈도 알다시피
어른들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우리 자식들이 제대로 못 살게 될 테니까요. 지금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섭섭합니다, 사돈. 저는 며느리가 입덧을 핑계로 제 아들을 굶기고 있다고 해서 그저 도움을 주려고 왔던 것뿐이라고요. 입덧은 핑계가 아니라 사실이고 도움이 안 됐으니 제가 드리는 말입니다. 사돈이 하는 음식들 때문에 제 딸아이는 구역질을 하고 저렇게 몸이 힘들어지다간 뱃속의 아기도 위험해질 텐데 그때 되면 그 일을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세요? 제 딸아이한테 말씀하시는 것도 그래요.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데 임신한 애한테 그런 심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그거야. 저도 화가 나니까 그랬죠. 오죽하면 제 귀한 손주 품은 애한테 그런 말까지 했겠습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저도 지금 화가 많이 나는데 저도 사돈의 귀한 아들한테 자기 엄마 하나 못 막아서 내 딸 고생시킨다. 이렇게 멍청하게 굴 거란 걸 알았으면 이딴 결혼시키지도 않았을 거다. 이런 막말들 하면 사돈 기분 좋을 것 같습니까? 서로 귀하게 키운 자식 흉보고 상처 주는 일은 더는 없었으면 합니다. 시모와 엄마 사이엔 눈으론 보이지 않는 불꽃이 일어나고 있었고 남편도 상황의 심각성을 눈치챘는지 황급히 시모를 데리고 나가더군요. 엄마도 시모가 가는 걸 확인하고서야 집으로 가셨고요. 그렇게 큰일도 해결됐고 약해진 몸을 회복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남편이 또 사고를 치더라고요. 그건 바로 상의도 없이 4천만 원도 넘는 새 차를 사버린 것이었죠. 돈이 어디서 나서 차를 바꾼 거야? 저거 4천만 원도 넘는 차 아니야? 어디서 나긴, 모은 돈이지. 우리 돈에서 마음대로 뺏은 거 아니고 나 이번에 보너스 받은 거랑 총각 때부터 차 사려고 모은 적금 만기가 되어서 바꾼 거니까 뭐라고 할 생각하지 마. 아무리 당신 돈이라도 그렇지 상의 정도는 좀 해주지 그랬어. 부부 사이엔 그 정도는 기본 아니야? 몰라. 보너스는 각자 알아서 쓰기로 했고 결혼 전 가지고 있던 돈은 서로 터치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당신한테 트집 잡힐 것도 없다고. 그리고 들어보니까 아기 태어나면 다들 큰 차로 바꾼다고 하더라. 아기 짐 때문에 작은 차론 어림도 없다던데. 겸사겸사 내 돈으로 바꾼 거니까 당신은 그냥 나한테 고마워나 해. 날 위해서가 아니고 당신이랑 우리 아기를 위해서 바꾼 거니까. 상의도 없이 그렇게 큰 돈을 써버린 건 화가 나긴 했지만 잔고를 확인해보니 부부 돈을 건드린 것도 아니었고 본인 돈으로 해결했다고 하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어요. 주말이라 늦잠을 자는 남편을 두고 산책을 다녀왔는데 어느새 일어난 남편이 제가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게임을 하며 스피커폰을 해놓은 채 말이에요. 그래서 언니랑 내가 투자한 주식은 얼마나 올랐어? 오르긴 오른 거야? 조금 오르긴 했는데 좀 더 기다려보면 더 많이 오를 거야. 그러니까 나 좀 믿고 그만 좀 물어.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해서 묻는 거야? 그거야. 불안해서 그렇지. 너도 알다시피 언니랑 나, 형부랑 남편 몰래 너한테 준 돈이잖아. 언니 3천만 원, 나 2천만 원. 적금 깨서 너한테 주식 투자하라고 준 거 알면 우리 진짜 쫓겨난다고. 절대 쫓겨나는 일 없도록 할 테니까 날 좀 믿고 기다려. 설마 동생이 누나들 쫓겨나게 만들까? 은행 이자랑 비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무슨 종목에 얼마씩 투자했는데 좀 보여줘봐. 네가 돈은 받아가고 종목도 금액도 말해주지 않으니까 너무 궁금하단 말이야. 에이 참, 나중에 좀 더 오르면 그때 짠 하고 보여줄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조만간이라니까. 누나, 나 지금 좀 바쁘거든? 나중에 다시 통화해.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주식 투자는 애초에 하지도 않았고 그 돈으로 새 차를 산 거란 걸 말이에요.
심지어 아주버님들 몰래 돈을 빼내왔다고 하는데도 남편은 거리낌 없이 거짓말을 하며 게임에 몰두하고 있더라고요. 대형 사고도 그런 대형 사고가 따로 없었죠.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제가 나설 필요는 전혀 없었어요. 사고는 남편이 쳤고 추후 일이 터져도 남편이 책임져야 할 테니까요. 거기에다 이미 마음속으론 무사히 출산부터 한 후 이혼할 생각도 하고 있었기에 더욱 제가 나설 필요는 없었죠. 그렇게 남편의 기가 막히는 행보를 지켜보는 사이 출산날이 다가왔어요. 출산 후 좋은 환경에서 회복하며 생각을 정리하고 준비할 것이 많았기에 조리원을 좀 더 신경 써서 고민하고 있었죠. 집에선 제가 뭘 하든 관심도 보이지 않던 남편은 생뚱맞게 시모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조리원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는 조리원 비용 이야기를 말이에요. 당신 요즘 조리원 알아보고 있는 것 같던데 그건 당신이 다 알아서 해. 난 조리원 비용 분담할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말이야. 어차피 받을 생각도 없었는데 저런 식으로 말하니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더군다나 하필 시모가 있는 자리에서 저딴 이야기를 하는 저희가 눈에 훤해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런 게 어딨어? 나만 아기 부모야? 당신도 이 아기 부모잖아. 아기가 태어나느라 망가진 몸 회복하느라 가는 조리원인데 당연히 당신도 분담해야지. 그건 당신한테나 당연한 거고. 난 당신한테 줄 돈 없으니까 당신도 돈 없으면 친정에다 달라고 해. 당신 엄마는 당신 못 챙겨서 안달인 분인데 그까짓 조리원 비용은 웃으면서 주시겠지. 남편은 재수없는 눈빛으로 저를 무시하고 있었고 남편이 파트로 매주를 쓴데도 맞는다고 할 기세로 시모까지 나서 그 말이 다 옳다고 편들기 바쁘더군요. 내가 들어보니 내 아들이 틀린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인상을 쓰니? 임신하고 내 아들은 제대로 챙겨본 적도 없으면서 조리원 비용을 바라는 건 네가 너무 염치가 없는 것 같구나. 그러니까 네 몸 회복은 네가 알아서 해. 아, 그래요? 그러면 조리원 비용은 제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 두 사람 다 내 자식 얼굴은 볼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좀 공평하겠네요. 뭐야? 그러는 법이 어디 있어? 왜 화를 내세요? 임신했을 때 남편 못 챙겨서 조리원 비용도 줄 필요 없다는 그 논리 그대로 적용했을 뿐인데. 그렇잖아요. 임신했을 때도 저 혼자 애 지키려고 갖은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출산하고 내 몸 회복도 나 혼자 다 하는데 굳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두 사람한테 왜 내 귀한 애를 보여줘야 해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이게 보자보자하니까? 네, 될 수 있으면 그렇게 계속 두고만 보세요. 어머님 아니라도 지금 제 머릿속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니까 뭘 하지도 말고 저한테 뭘 바라지도 말고 그냥 두고만 보시라고요. 저도 지금 홧김에 무슨 짓을 어떻게 할지 저 자신이 무섭거든요. 언성을 높이기 시작하자 남편이 나서 시모의 편을 들며 고함을 지르더군요. 당신 진짜 눈에 뵈는 게 없어? 어디서 우리 엄마한테 언성을 높여? 우리 엄마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버릇없이 구는 건 사실인데 우리 엄마가 당신 이 정도로 봐주고 있으면 당신도 빳빳이 등 그 고개 숙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 애 딸린 이혼녀 되고 싶지 않으면. 당신이나 내가 꾹 참고 살아주면 고마운 줄 알고 잠자코 있어.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고 있는 줄이나 알고 이렇게 나한테 큰 소리 치는 거야? 그리고 이혼녀? 내가 그까짓 이혼녀가 되는 게 겁나서 참고 있는 줄 알아? 그딴 거 겁 하나도 안 난다고 했지. 난 그저 출산부터 무사히 하려고 참고 있는 것뿐이라고. 남편과 고성이 오가는 사이 시모는 달려들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누구 앞에서 감히 내 아들 말에 토를 달아? 이 버릇없는 것, 오늘 내 손맛 좀 봐라. 시모는 있는 힘껏 제 머리카락을 잡고 휘둘기 시작했고 그렇지 않아도 부른 배로 중심을 잡기 힘들었던 상황이라 힘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녔죠.
그렇게 시모에게 당하고 있는데도 남편은 태연하게 앉아 물이나 마시고 있었더라고요. 보고만 있지 말고 어떻게 좀 해. 이러다 아기 잘못되면 책임질 거야? 네가 네 입으로 말했잖아. 너 혼자 그 아기 지키느라 고생 많았다고. 이번에도 혼자 힘으로 잘 지켜봐. 무조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혼만큼은 꼭 하겠다고 다짐하는 그 순간, 배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느껴지더니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힘겹게 눈을 뜨니 병원이더라고요. 결국 저는 쓰러진 것이었고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 가즈네를 써봤지만 아기는 지킬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상황을 그렇게 만든 장본인들은 머리카락도 보이지 않았고 그 병실에서 혼자 기를 쓰며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그 사이 퇴원을 하게 되었고 몸 회복과 이혼 준비가 끝나는 대로 소송을 시작했네요. 그와 동시에 아주버님들께 다 연락을 돌려 자신들도 모르게 깬 적금의 행방에 대해 낱낱이 알려드렸죠. 적금을 몰래 깼다는 것도 충격을 받은 듯 했는데 그 돈이 남편에게 흘러들어가 남편이 타고 다니는 차를 구매하는 데 썼다는 대목을 전해줄 땐 거의 목덜미 잡고 넘어가기 직전이더군요. 혹시나 시누이들이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할 수도 없게끔 남편과 시누이들이 나눈 카톡 그리고 남편의 차 사진까지 다 보내버렸습니다. 복수의 시작치곤 통쾌한 흐름이었죠. 시누이들은 나란히 아주버님의 질책을 받게 되었고 시누이들은 남편을, 아주버님은 저를 불러다 같이 한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일종의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자리였죠. 올케가 내 남편한테 한 말이 다 사실이야? 내 동생이 우리가 준 돈으로 주식 투자 안 하고 차 샀다는 말 다 사실이냐고? 그게 그렇게 궁금하면 옆에 눈치 살피느라 바쁜 동생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애먼 사람 추궁하지 말고. 너 입만 다물고 있지 말고 무슨 말이라도 해봐. 정말 올케 말이 다 사실이야? 우리 돈으로 네 차 산 거 맞냐고? 뭘 물어봐? 야, 휴대전화 꺼내. 주식 어플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보여줘. 당장. 두 사람은 남편을 매섭게 몰아붙였고 결국 남편은 자신의 입으로 실토를 하더라고요. 그게 다 사실이야. 주식 투자한 게 아니라 차 샀어. 미안해.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곳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한 명의 시누이는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고 한 명의 시누이는 남편 놈을 잡고 흔들며 욕을 했죠. 그렇게 한참 난동을 부리던 두 시누이는 급하게 아주버님들의 눈치를 보며 빌기 시작하더군요. 자신들은 정말로 몰랐다고요. 우린 정말 몰랐어. 우리도 당한 거라고. 그러니까 제발 이혼만은 안 하면 안 될까? 그래, 이혼은 아니잖아, 여보. 우리도 감쪽같이 속은 피해자인데 이혼까지 당하는 건 말도 안 돼. 한 배에서 태어난 인간들 아니랄까봐 어찌나 뻔뻔한지 혀가 절로 차지더군요. 아주버님들도 저와 같은 심정이었는지 무릎까지 꿇고 비는 형님들을 매몰차게 뿌리쳐버리곤 그 자리에서 바로 이혼을 통보해버리더군요. 돈도 돈이지만 이미 신뢰가 깨져버렸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후 남편 놈은 시누이들의 연락을 다 무시한 듯 했어요. 본인에게 불똥이 튈까 싶어 잠수를 탄 것이었죠. 시누이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남편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뻔뻔스럽게도 이혼 소송 중인 저를 찾아 친정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올케, 이 자식이랑 연락 안 돼? 이혼 소송 중이면 연락이라도 될 거 아니야. 그래, 지금 전화 좀 해봐. 이 자식 우리 전화는 전혀 받지도 않는다고. 그딴 부탁이나 하려고 제 친정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어떡해? 남편은 이혼하자고 난리고 동생이란 놈은 연락도 안 되는데 그 돈은 정말 한 푼도 안 남은 게 확실해? 그 큰 돈을? 아직도 동생을 그렇게 모르세요? 그렇게 된통 당해놓고? 그 돈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었으면 이렇게 잠수는 타지 않았겠죠. 두 분 다 그 아끼던 동생한테 사기당한 거라고요, 사기. 저한테 이러고 있을 시간에
회사라도 찾아가 보세요. 그 생각을 못했네. 이 자식 이거 회사는 다니고 있겠지? 언니, 우리 회사에 찾아가자. 회사까지? 그래도 회사 가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얘도 직장 생활은 해야 하잖아. 언니는 지금 이혼당하게 생긴 마당에 그 자식 직장 걱정하게 생겼어? 아, 마음대로 해. 난 그 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받아내야 하니까. 둘째 시누이는 곧장 집을 나섰고, 곧 첫째 시누이도 그 뒤를 따라 나가더라고요. 저 역시 그 뒤를 쫓았고요. 모르긴 몰라도 한바탕 난리가 날 것인데 그 구경을 놓칠 순 없는 노릇이니까요. 남편의 회사 앞에 도착한 두 사람은 마지막 기회라도 주려는 것인지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고 두 사람은 곧장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남편을 찾아냈어요. 그러고는 남편이 뭐라고 하기도 전에 한 사람은 멱살을, 한 사람은 머리채를 잡아버리더군요. 너, 언니랑 내 돈 내놔. 돈 내놓으라고.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 때문에 나나 둘째나 이혼당하게 생겼다고. 지금이라도 그 돈 다 토해내면 동생 취급은 해줄 테니까 돈 내놔. 으, 누나들, 왜 이래? 이러다 나 다치면 누나들이 책임질 거야? 너 언니가 하는 말 못 들었어? 지금 네가 다치는 게 문제인 줄 알아? 우리 이혼당하게 생겼으니까 돈 내놓으라고. 그 돈이 어디 있어? 차 사는데 다 쓰고 없어. 지금 차 팔아도 그 돈이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된 김에 그냥 이혼해. 돈은 동생한테 좋은 선물 하나 해줬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귀한 동생이라고 노래를 부르더니 그 정도도 못 해주냐? 이게 아직도 정신 못 차리지? 오늘 너 죽고 나 사는 거야. 그야말로 개판도 그런 개판이 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드자비가 계속되던 그때 남편의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수군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누나들 돈 떼먹었다는 거 맞지? 나한테도 지난달에 30만 원 빌려갔었는데 그것도 떼먹히는 거야? 박 대리도 나도 저번 주에 20만 원 빌려줬어. 월급 나오면 갚는다고. 나도 빌려줬는데. 뭐야, 돈 안 빌려준 사람이 있긴 있는 거야? 네, 그래요. 남편 놈은 누나들 돈을 떼먹은 것도 모자라 사무실 사람들 돈까지 한 푼 두 푼 빌려 갚지 않던 상황이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이혼 준비를 한 것이 천만다행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칫하면 저 오물을 함께 뒤집었을 뻔했으니 말이에요. 그 후 소송은 저의 대승소로 끝이 났고 이혼이 확정될 때쯤엔 전 남편은 회사에서 잘리고 가족들에게도 한때 동료였던 사람들에게도 빚잔치가 열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전 시누이들도 차례대로 이혼을 당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귀한 아들 타령을 하던 전 시모는 그 귀한 아들 때문에 두 딸을 반품받아 꼼짝없이 끼고 살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통쾌한 복수를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무던히 애쓰고 있는데 전 남편이 찾아왔더라고요. 들리는 소문엔 빚쟁이들에게 쫓겨 가족들도 배신하고 잠수를 타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고 하더니 꼴을 보니 고생 꽤나 하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쫓기는 신세라고 들었는데 왜 찾아온 거야? 상황이 이렇게 되니 당신이 너무 보고 싶더라고. 지난날이 후회가 되기도 했고 말이야. 우리 아기 일은 내가 미안해. 그때 내가 우리 엄마 말렸어야 했는데. 아기까지 들먹이며 후회하는 척을 하는 전 남편을 보는데 부하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대로 남편의 뺨을 올려붙이며 고함을 질렀네요. 감히 내 앞에서 아기 이야기를 꺼내? 아무리 양심이 없고 뻔뻔해도 그렇지. 그 이야기는 네가 꺼내면 안 되는 거 몰라? 이제 와서 뭐? 미안? 기고 있네. 내가 아는 너는 그런 일을 미안해할 인간이 아니야. 진짜 미안했다면 우리가 이혼 소송을 하던 그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했겠지. 어떻게 해서든 위자료 한 푼 아껴보려고 발악하는 게 아니라
고함을 지르는 내내 뺨을 만지던 전 남편은 제 이야기가 끝나기 무섭게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당신이 이 말 안 믿을 거 잘 아는데 이번엔 진짜 진심이니까 믿어줘. 그래, 진심이라고 치자. 난 더는 너랑 할 이야기 없는데 너도 할 말 다 했으면 가봐. 그렇게 문을 닫고 들어가려고 했고 전 남편은 황급히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 할 말 남았어. 내가 다 잘못했고 반성도 충분히 했으니까 나 좀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뭐라고? 용서라고 했니 지금? 나 진짜 반성 많이 했어. 이혼하고 난 후에 단 하루도 반성하지 않은 날이 없다고. 그러니까 나 좀 받아줘. 나 진짜 오갈 데가 없어. 반성이 충분하다는 걸 왜 당신이 결정해? 이래서 죄 지은 것들은 상종하면 안 돼. 눈 마주치고 말 좀 섞어주면 자기들 마음대로 용서받았다고 착각을 한다니까. 야, 잘 들어. 난 네가 반성했다는 그 말 믿지도 않고 설령 진짜 반성을 했다고 한들 그 시간은 충분하지 않아.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반성하면서 살아. 날 지킬 생각도 없었고 네 새끼도 지키지 못했던 그날을 두고두고 떠올리면서 평생을 반성하고 살란 말이야. 그래, 평생 반성하면서 살 테니까 당신 곁에만 있게 해주면 안 될까? 곁에만 있게 해주면 내가 평생 반성하면서 당신한테 잘하고 살게. 맹세할 수 있어. 네가 맹세를 하든 각서를 쓰든 난 네 말 못 믿고 곁에 둘 생각도 없어. 네 가족한테도 사기치고 잠수 탄 놈을 내가 왜 믿어줘야 해? 그렇게 오갈 데가 없으면 네 집에나 가. 네 누나나 네 엄마가 일을 바득바득 갈면서 널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내 사정 뻔히 알면서 그 집에 가라는 말이 나와? 나 그 집에 가면 맞아 죽어. 그러지 말고 나 좀 받아줘, 응? 전 남편은 폭이란 모르는 사람처럼 굴기 시작했고 그 순간 제가 부른 사람이 저희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건 바로 둘째 신우이였어요. 네, 전 남편이 찾아온 걸 알자마자 바로 신우이에게 연락을 했고 전 남편과 실랑이를 하며 붙잡아두고 있었던 것이었죠. 전 남편은 전 신우이를 발견하고 도망을 치려고 했지만 전 붙잡고 놔주지 않았습니다. 너 이 자식 잘 걸렸다. 누나들 줄줄이 이혼시켜놓고 잘못했다고 빌지는 못할 망정 잠수를 타?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내가 빌어봤자 달라질 것도 없잖아. 그리고 누나들이나 빚쟁이들이 하루가 멀다고 괴롭히는데 어떡해. 그대로 있으면 잡아먹히게 생겼는데. 이 자식이 그래도 뚫린 입이다 이거지? 우리 너 때문에 이혼당한 것도 모자라 위자료 낸다고 빚까지 냈어. 다 네 탓이니까 네가 다 갚아. 뭐라도 해서 네가 다 갚으라고. 누나들 때문에 회사까지 잘렸는데 무슨 수로 갚아. 난 못 갚아주니까 누나들이 알아서 해.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몰라? 이토록 전 남편은 뻔뻔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고 전 시누이도 무언가 결심한 듯 전 남편의 머리채를 잡아 끌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 도저히 안 되겠다. 경찰서 가. 가서 이야기해. 너 우리한테 한 짓 엄연히 사기라고. 가서 콩밥을 먹이든 돈 갚겠다는 각서를 받아내든 할 테니까 각오해. 누나,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못 믿어. 안 믿어. 뭘 하든 경찰서부터 가. 그렇게 신우이의 손에 끌려간 전 남편은 경찰서까지 가 일용직을 해서라도 돈을 갚겠다고 각서를 쓰고 풀려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돈을 착실하게 갚았냐고요? 아니죠. 일을 하러 나간다며 나간 전 남편은 또다시 도망을 갔고 가족들의 마지막 믿음마저 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배신할 사람이 없어 가족 뒤통수를 치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배신하는 전 남편을 보며 참으로 대단한 인간이다 생각했네요. 저는 이혼을 하며 회사를 그만뒀고 전 남편이 한 번 찾아온 이후
겸사겸사 한적한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몸조리를 끝낸 후 받은 위자료로 작은 가게를 차려 지금은 대략 5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대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지만 혼자 먹고 살 만큼은 벌며 살고 있네요. 최근 들어 건물주 아들이라는 사람이 가게에 자주 오곤 하는데요. 처음엔 부담스러웠는데 자주 찾아와 말을 걸곤 하니 금세 친해지게 되었지 뭐예요? 하루가 멀다고 가게로 오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주 오는 거예요? 사는 집이랑 여기랑 거리가 가까운 것도 아니라면서요. 그러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거야, 사장님이 직접 만들어주는 커피가 맛있어서 그렇죠. 내가 커피를 진짜 좋아해서 이 집 저 집 다 다녀봤는데 사장님 커피가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사장님이랑 수다 떠는 것도 재밌고. 내일 또 찾아와도 되죠? 아무래도 저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죠? 이혼을 하며 겪은 일이 많다 보니 다가오는 남자들이 간혹 있긴 해도 다 밀어내기 바빴는데 이 남자는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해요. 가진 것에 비해 소탈하기도 하고 이야기도 잘 통하고 무엇보다 웃는 모습이 참 예쁘거든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기회가 된다면 연애도 한번 해보려고요. 5년이나 지났으니 연애 정도는 스스로에게 허락해도 되지 않을까요? 많은 일을 겪고 이혼을 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못 했는데 5년 동안 앞만 보고 열심히 살다 보니 가끔은 이처럼 행복한 날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제 곁을 떠나간 아기를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 흘리는 날도 있지만 제대로 된 준비가 되었을 때 다시 찾아오려고 잠시 이별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려고요. 이로써 사연은 끝이 났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